결론은 결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갈라섰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도 해산시켰습니다. 대신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2달여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떠나면서도 사람 쓰는 안목이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바라본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대선 전국의 변화를 가져올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내놓은 쇄신안은 선대위 해산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극심했던 선대위 갈등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과도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젊은 세대로 구성된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로 꾸리겠다고 했고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문제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부인 등 가족 관련 문제도 사과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윤 후보는 시간을 주면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사실상 경질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들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윤 씨로 지칭했고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뜻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가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 내 판단을 한 거예요. 선대위가 기능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온 사람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네들 대통령 되면 내가 무슨 덕을 보려고 온 사람 아닌데 좀 제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를 좀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어?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특히 쿠데타 상황 논란엔 이딴 소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내가 구테타를 했느니 무슨 이딴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윤 후보를 윤 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선대위에 있든 밖에 있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윤석열이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네 책무다 하는 것만에 강요를 한 거예요. 윤 후보의 정치적 판단 능력도 문제 삼았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굳혔다고 했어. 에?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쓰느냐 하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윤 후보가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바란다고 했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니까 나한테 더 이상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요. 다만 후보 교체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이른바 윤핵관 3인방도 오늘로 모두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앞서서 뒤로 물러난 상태였고 권성동 사무총장, 윤한홍 사무부총장이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다시 인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사무총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권성동 의원. 윤핵관이란 공격에도 말을 아꼈다며 자신의 사퇴로 모든 분열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소위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도 사무부총장과 선대위직을 내려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의 윤핵관 논란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선거대책 기구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서 이선 후퇴한 장제원 의원까지 이른바 윤핵관 3인방이 후보 곁을 떠난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시선이 모였습니다. 윤 후보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그러자 이 대표도 선대본부 개편을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우리 후보가 다시 인기를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를 향한 당내 기류도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의 비상식적 궤적을 짚고 가겠다던 중진들은 연석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선대위 해체란 위기 상황에서 일단 확전을 경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선대본부 합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총회를 열고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내 분란, 해당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초선 의원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괄 사의를 밝힌 원내 지도부에 대해 윤 후보가 재신임을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갈라서고 홀로 서기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대선에 미칠 파장을 정치부의 김태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까? 네, 그제 저녁쯤으로 전해집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하고 의원총회에서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고 말한 날입니다. 네. 이 발언에 윤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다만 감정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하루 정도 숙고의 시간을 더 가졌다고 합니다. 네. 결국 선대위를 대폭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종인 위원장까지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연기나 해달라는 발언에서 촉발된 이른바 상황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밀려난 셈이 됐는데 예. 오늘 발언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사실상 그동안에 줄곧 삐걱거려 왔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해본 사람이고 선거를 처음 해본 사람이니까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움직여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네, 이 두 사람 사이엔 인사 영입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해법 그리고 정책 공약 등에서 불협화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애초에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억지로 버티다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된 겁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거침없지는 않거든요.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대위 전면 해체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굳이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이 갈등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김 전 위원장에겐 고맙고 앞으로도 조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에겐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앞으로 대선 승리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선대위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대본부가 되는 예. 거죠. 선대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되는 겁니까? 기존은 위원회급으로 후보 아래 이 총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있고 아래에 6본부 체제였습니다. 이를 총괄부터 공동선대위원장 자리까지는 없애고 대폭 줄인 본부급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합니다. 선대본부엔 청년층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해산한 선대위에서 전국 청년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초 예고와 달리 윤 후보가 직접 참석하는 대신에 화상회의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예. 이에 참석자들이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공보단에서는 해명 입장문을 통해서 윤 후보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이 소통본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지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참석자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 그 변화의 깃발을 들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첫날인데 당내에서는 소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극약 처방이 결국은 지지율 반등을 노린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직을 새로 정비한 만큼 공세적으로 선거 운동을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영세 본부장은 단일화 없이 승리한다는 목표를 일단 제시했고요. 우선 이런 제시안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을 더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윤 후보는 이 후보와의 토론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중도 확장 카드로 인식됐던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선 중도 표심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게 당면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선거 조직을 재편한 직후에 그동안 중단했던 일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캠프나우 최수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호텔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반쯤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약 1시간가량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자리에 잠깐 갔었는데 후보는 그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조언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시민들도 걱정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보가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부터 일단 만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 측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기 상황일 때 함께 힘을 좀 합쳐서 싣고 가자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보는 오늘 앞선 중소기업인 행사장에서도 앞선 공약들을 강조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직 속에 상생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토론을 좀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도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단순히 하겠다가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후보는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중범죄자인 이재명 후보와 내가 왜 굳이 토론을 해야 되느냐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토론 횟수도 늘리고 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의 그 실무진들에게 그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 토론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데다가 또 대장동 이슈를 잘만 끌고 가면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미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 질문들을 모으는 등 준비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후보는 앞으로도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 외에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고 또 킬러 콘텐츠로 불리는 공약과 정책을 계속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선 이후에 두 인사가 함께 지역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민주당 총결집이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들어섭니다.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이곳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이 후보는 5.18 관련자, 노동자, 농민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서로 손을 맞잡는 등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를 해체한 국민의힘이 대오를 정비하기 전에 원팀을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곳을 우선화돼 여력이 되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민주당 관계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라며 다만 둘 다 할지는 당과 정부 청와대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 순회 일정을 중단했던 이 후보는 모레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도권을 돌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바로 안지연의 여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 기자,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으로 대선 판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 이 보수 정당의 중도 확장 카드로 인식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40%대 지지율로 돌파 못하는 건 역시 이 중도층 확장까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여기, 중도 표심 전망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중도 표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중도 표심 어떤지 저희 JTBC와 글로벌 리서치의 결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중도층에서 보시니까 이재명 후보 35.8%, 윤석열 26.4%, 안철수 후보 11.5% 순이었습니다. 이 중도층만 따로 본 것이기 때문에 표집 규모도 줄어들어서 이 경우 오차 범위가 10.1%포인트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모두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23% 넘는 중도층이 현재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본인 스스로 중도를 표방했고 또 극중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나온 조사에서도 그랬는데요. 이 중도층이 많다고 여겨지는 2030 세대만 대상으로 진행됐던 조사였습니다. 보니까요, 이 후보 33.4%, 안철수 후보가 그 다음으로 19.1%였고요. 윤 후보는 18.4%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2030 표심, 이 후보가 가장 앞섰고요.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이들이 말한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이런 변경 가능성은 40%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도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또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JTBC가 미래 지표로요. 2주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랑 상관없이 각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도층의 답변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선거운동 잘했다 이런 긍정평가가 61.6%로요. 부정평가의 2배의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윤 후보의 경우에는 이 부정평가, 잘 못했다는 평가가 72.3%로 긍정평가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표만 보면 이 후보에게 현재로선 이 중도 표심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평가가 이 후보 지지율에 그만큼 아직까진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은 넘치는 반면에 이 중도층 등을 향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내놓고 있었고요. 특히 반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내보내고 선대위 해체란 극약 처방을 내린 윤 후보의 경우엔
어떤 비전과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중도층 여론이 어느 쪽으로든 출렁일 수 있다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상승세를 탄 안철수 후보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 표심을 얼마나 끌어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요. 아직 주인 없는 중원, 비전 제시가 열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탈모약 공약으로 화제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게시판입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공약이 1,500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약 추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에 한해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연령을 낮추거나 치아 개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한 게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되자 임플란트까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민주당은 탈모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까지 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생활 밀착형 공약이 지지층 확장에 중요하다고 보고 공약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기 영합주의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모약 공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건보 재정 상황을 한다면 쉽게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 탈모약 공약이 그럼 현실성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건강보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부터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유효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끌벅적합니다.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약값이 싸진다면 좀 탈모가 덜 부담스럽겠죠. 네. 아무래도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는 게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나 피부염 등에 의한 병적 탈모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노화나 유전에 의한 탈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명확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탈모보다 더 급한 질병에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탈모가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건강이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급여인 항목도 있거든요. 일각에서 탈모에 보험 혜택을 주면 피부나 미용, 비만 등에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돈, 세금 문제입니다. 2020년 탈모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3만여 명입니다. 총 진료비는 387억 원입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보험 혜택이 되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탈모약의 건보 적용 공약이 표만 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 측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하던 방역 패스를 당장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를 충실히 밟겠다면서도 결정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차별이 아닌 보호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 자체가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특히 법원의 위험성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다.
또 접종자와 비교해 감염 비율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접종 감염자가 접종자의 2배가 넘고 중환자나 사망자는 4배에서 5배 더 많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게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지는 사실 저희로서도 좀 알 길은 없는데요.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고, 또 법원이 지난해 12월 2주차 자료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했다며 그동안 확산 추이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에 대해서도 분명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늘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를 더 하지 않으려면 방역 패스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부 움직임이 크다 그러면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은 거리 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 통제 장치가 없게 되는. 이번 결정은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른 시설로까지 논의가 커지지는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방역 패스가 사라진 3개 업종에는 밀집도 제한을 되살리는 등 임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아이들 백신을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있어야 하는 건지 학부모들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도의 스터디 카페입니다. 법원 결정 이후 바로 방역 패스 운영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그것도 이제 치우고요. 어떤 프로그램 다시 없애고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을 따로 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한 칸 띄우기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왜 이랬다 저랬다 안 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냥 다 손실로 남아있는 거고. 당장 청소년 방역 패스를 조건으로 접종을 권유했던 교육계와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소년 접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방역 패스 외에는 딱히 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혼란스럽죠. 또 백신 패스를 안 하게 된다면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면 뭔가 이제 무조건 맞아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청소년 접종률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새학기 전면 등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맞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생각을 조금 더 굳히겠죠. 안 맞았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교육부는 백신 접종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방역당국의 지침 외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과 관계없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강제보다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한 유한울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법원은 방역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법원은 기본권 침해, 그것도 불합리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일주일치 데이터만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누적치를 봐야 한다는 비판 가능하고요. 또 사법당국은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비율을 단순히 비교해서 미접종자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병청은 미접종 확진자가 접종 완료 뒤 확진된 사람보다 2배 이상 추가 전파를 시킬 비율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이 이러한 부분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그런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를 제출하고 제대로 소명을 했는지는 또 따로 봐야 할 문제일 텐데 일단 정부는 앞으로 방역 패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지금 잠시 멈춰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2달 겪은 것처럼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때 적어도 위중증 환자 규모를 관리할 수 있어야 이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했다가 멈추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방역 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3G 룰이라고 부르는 방역 패스를 직장과 대중교통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추세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밖에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네. 그때마다 정부는 이 형평성의 문제로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부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이 적용 대상을 미세하게 정하고 또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1,8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팀장은 들통날 걸 치밀하게 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자기 이름이 올라간 건물 3채를 지난달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잠적하기 사흘 전엔 일부 건물에 묶여있던 빚도 정리됐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재무팀장 이모 씨가 6년간 소유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이 씨는 이 건물을 부인의 동생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엿새 뒤엔 건물에 걸려있던 빚 3억 5,400만 원도 없어졌습니다. 이 씨가 잠적하기 사흘 전입니다. 부인과 함께 살던 집은 지난달 9일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건물에 걸린 빚 4억 300만 원도 잠적하기 사흘 전에 갚았습니다. 부인에게 집을 넘긴 날 또 다른 건물은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현재 이 씨의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혹시 연락 주신 분 있으세요?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난달에 넘긴 건물만 모두 3채입니다. 횡령 혐의가 들통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동생 부부의 건물에 걸려있던 빚 3억 7,700만 원도 지난달 상환됐습니다. 건물들에 묶인 11억 3천여만 원의 빚이 이 씨가 도주하기 사흘 전에 동시에 청산된 겁니다. 경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으로 이 빚을 갚은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적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와 고객에 사과드린다며 재무팀장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고 횡령 규모가 크지만 재무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수업에서 음담 패설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가 녹음 파일을 쭉 들어보니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은 무려 3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디다 얘기도 못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국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국어 수업으로 보기에도 성교육 수업으로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여자들은 이미 다른 어떤 여자의 참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인색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정절이란 한자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한자어를 설명하면서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합니다. 남녀 상열사는 한자를 쓰면 남녀가 서로 열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수업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설명들은 이어집니다. 성격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로 소리프로가 관심 있나?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예쁜 애가 욕하는 장도하고 귀여운 애가 못생기가 욕하는 예쁜 애가 밝히면 대방적인 이 교사의 이상한 수업은 3년 동안 계속됐지만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못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차별적이고 또 성희롱적이고 좀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대체 이 시간에 도대체 우리 보고 무엇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너무 좀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수치스러웠어요. 청소년기 교사의 이런 수업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거 선생님도 저러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이게 잘못된 어떤 인식이 쌓이게 되고요. 대전교육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벌였고 성희롱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잘못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내 다른 학교로 보내기로 해 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는 국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새해 첫날 꽁꽁언 수로 위에서 목이 묶인 채 발견된 떡국입니다. 떡국이의 주인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말을 안 들어 벌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법이 아니어도 해선 안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목줄에 돌덩이가 묶여 꼼짝 못하던 강아지는 그래도 사람이 반갑다고 꼬리쳤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일로. 떡국이로 이름 붙인 이 강아지 사연은 지난 2일부터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영상이 퍼지면서 강아지를 두고 간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강아지가 빠져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아지 주인은 5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서 벌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풀어놓으면 도망다니고 이렇게 해서 근데 낚시하는데 약간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얘를 이제 혼낸다고 벌 준다고. A씨는 다만 강아지를 혼내려 했을 뿐 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두고 간 곳에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이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실제 CCTV 등에도 A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아지 찾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 와서 강아지 못 봤냐고 하고. 하지만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고 명백한 학대라고 판단한 겁니다. 생후 2개월 정도 된 떡국이는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빈혈 증상이 있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모습과는 다르게 잘 먹고 잘 노는 모습입니다. 기생충이 좀 다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감기약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주인 A씨는 떡국이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이 남성을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소매치기범을 용감하게 막아서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붙잡은 소매치기범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정과 구범,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동묘시장에서 80대 노인의 지갑을 소매치기 하려다 도망치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길을 가던 청년이 앞을 막았고 곧바로 다른 상인들이 달려들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를 넘겼습니다. 취재 결과 A씨는 앞서도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노리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등 모두 9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도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범행을 하려 했습니다. 시민들이 잡지 않았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던 겁니다. 10cm 정도 길이의 문구용 칼도 갖고 있었습니다. 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 때문에 거의 검거가 잘 됐는데 자기 다칠 것까지 감수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분도 좀 같이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일행과 함께 시장에 온 청년은 A씨를 제일 먼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A씨를 체포해가는 것을 본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악관에도 확진자가 속출해 기자회견의 인원을 다시 제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 약을 확보할 계획을 내놨지만 뾰족한 수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상원의원도 국방장관도 최근 미국 워싱턴에선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도 마찬가지라고 시인했습니다. And we're seeing COVID-19 cases among vaccinated in workplaces across America, including here at the White House. 백악관 출입 기자 사이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정상화를 선언하며 모든 인원을 수용하고 한때 마스크까지 벗었던 백악관 브리핑실은 다시 인원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 기준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0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먹는 치료제의 추가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I'm directing my team to work with Pfizer to double our order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reatment courses to be delivered in the months ahead. 미국이 백신에 이어 먹는 치료제까지 선점하려 한다는 다른 나라의 비판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겨울 학기 동안 학교 문을 닫는 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아동과 청소년 감염 환자는 그동안 가장 많은 32만 명을 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의 유명 인형 업체가 올해의 소녀 캐릭터에 아시아계 미국인을 선정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 지영이 등장한 데 이어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스키 타는 걸 좋아하고 I love hitting the slopes with my dad and my little sister. 동물을 사랑하는 소녀. What I really want is to become a rescue dog trainer. 콜로라도주 에스펜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소녀로 설정된 인형입니다. 이름은 코린 탱입니다. 미국 유명 인형업체 아메리칸 걸이 올해의 소녀 인형으로 정한 캐릭터입니다. 약 46cm 키에 갈색 눈, 검은색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인형 코린은 백인 새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 가정에 적응 중입니다. 인형 코린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느냐는 등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린의 엄마는 그들과 당당히 맞서야 괴롭힘은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업체 측은 이 인형을 올해의 캐릭터로 정한 데 대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맞서는 청소년 단체에 3천만 원의 기부금도 냈습니다. Well, it means a lot to us to see a girl of the year who is sort of a strong, positive role model and who can represent the AAPI community. 이 인형업체는 2017년엔 흑인 소녀를, 이듬해엔 칠레 출신 소녀를 인형 모델로 삼은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까지는 무력 시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을 깼습니다. 그 의도를 이금평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 자강도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후 78일 만에 실시된 시험 발사입니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첫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도 자강도에서 발사했습니다. 극초음속은 마 5 이상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관련 활동 재개를 비롯하여 신형 무기체계 개발 활동의 가능성까지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등 기존 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북한의 시험 발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약 한 달 앞둔 때 실시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돕기 위해 당분간 무력 시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군사행동을 주변 국가의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 정세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버스인 척하는 승용차들 얘기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버젓이 달리거나 거기에 차를 세워놓는 건데요. 왜 달라지지 않는지 이희령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차들이 달려옵니다.
버스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승용차가 많아 일반 도로처럼 보이는 이곳,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도로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해놓은 도로인데요. 지금 시각 저녁 7시 11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차 한 대는 아예 전용 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은 뒤로 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는 승용차들에 비해 겨우 차선을 바꿉니다. 전용 차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소용없습니다. 카메라 앞까지 달리다 찍히기 전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겁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왜 이용하는지 운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몰랐다는 경우부터 못 봤네. 모르셨어요? 네, 뺄게요 차를. 잠깐은 괜찮은 줄 알았다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학생 좀 태우려고요. 잠시 주차한 건데. 가로변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 대부분은 아침 7시면 다시 버스 전용 차로로 바뀝니다. 버스를 직접 보는 기사님들 입장에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승객들은 어떨지 제가 직접 한번 버스를 타보겠습니다. 얼마 달리지 않아 들어선 버스 전용 차로엔 학원차와 승용차가 줄을 서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뭐 하차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침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화물차도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나오는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같은 거 위험할 경우도 있고. 아침에도 전용 차로를 일반 차로처럼 쓰는 차들은 계속 보입니다. 저 앞에도 계속 달리네. 예, 일상입니다. 여기는 또 단속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는 많이 들어와요.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바닥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요. 사실상 주정차 구역처럼 돼버렸습니다. 버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달릴 틈이 없는 겁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야 할 버스는 2차로에 멈추고 승객들은 차도를 건너옵니다. 너무 위험하죠. 저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유명해요. 대구 시내 중에. 매일 그렇다고 보면 돼요.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은 아예 차도로 나왔습니다. 차를 이리 대놓으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 저 오는 차가. 차를 대놓은 인근 점포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벌금 내고 그래도 해야 됐습니까? 차를 안 세우고는 뭐 장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차장 이거 이용하는 금액도 너무 크고. 택시 줄도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 전용 차로인 거, 기사님? 예. 근데도 되시는 거예요? 시장 부근에는 시에서도 좀 봐주고 구청에서 좀 봐주고 그래요.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모르니까. 서울처럼 그런 버스들이 중앙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구시는 위반이 많은 구역을 파악해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 도입할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름만 버스 전용인 버스 전용 차로, 규칙은 지킨다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더 적극적인 행정, 두 가지 모두 이뤄져야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낮이 되면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의 진실을 밝혀달란 기나긴 외침은 평화로운 투쟁이 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됐지만 오늘 극우단체의 방해로 집회 자리마저 빼앗긴 채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그거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김학순 할머니. 이른을 바라보던 한 여성의 목소리는 모두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이듬해부터 피해 생존 여성들과 시민들은 매주 수요일 낮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아, 내 나이 이대로 살 소리다. 이때부터 날이 굳어도 몸이 아파도 함께였습니다. 핵을 지났으니까 오늘을 또 시점으로 해서 다음서부터 또 하나 둘 셋 넷 그까지 우리 뿌리를 뽑읍시다. 추워서 입술이 동질이. 어느새 다가온 1000번째 모임부터는 평화의 소녀상도 곁을 지키게 됐습니다. 집회를 막아선 방패 앞에 꽃을 건네며 버텨낸 시간. 수요일은 평화와 연대의 또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1525번의 수요일이 쌓였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시위는 소녀상 앞이 아닌 30m 떨어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구구단체와 반일단체가 소녀상 앞과 인근 도로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직 특히 맞은편에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외치는 분들을 보니까 더 착잡하기도 하고. 최근 1년 사이 특정 단체가 수요 시위 장소를 선점하거나 피해 생존자에게 혐오나 모욕 발언을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자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 나오지 못한 피해 생존자들은 영상으로 앞으로의 다짐을 대신 전했습니다. 강제로 끌어가는 일이 없고 끌어다가 고생시키는 게 없다 이러는데 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지. 일본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가한 약 300명의 시민들은 외교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뉴스데이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탈밍아웃입니다. 이 앞서 보셨듯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적극 홍보에 나섰는데요. 여당 의원이 자기 후보 공약 알리는 게 뭐 새로울 게 있냐 하겠지만 탈모 커밍아웃, 탈밍아웃을 해가면서 홍보한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빈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모자 있는 옷을 즐겨 입게 되고, 그다음에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 온라인 탈모 커뮤니티에 글을 직접 남겼는데요. 나도 M자 탈모가 있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이 대학생 때 처음 약을 먹었지만 너무 비싸. 지금은 안 먹고 버티고 있다. 그래서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을 토대로 주장한 건데요. 그리고 김원희 의원도 국정감사 때 탈모 치료에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들은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탈모인인데 탈모인이 정부 지원 주장하면 이거는 재척사유 아니냐며, 이해 당사자가 이런 얘기하면 재척사유 아니냐면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웃픈 기억이죠. 이처럼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 외에도 스트레스 등 후천적인 요인도 있죠. 홍영표 원내대표님 머리가 다 빠지도록 저 뒷머리를 보세요.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나저나 탈모는 최근 기록을 보면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기준 탈모 질환자는 남성 13만, 여성 10만여 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 이경선 서울시 의원, 현재 치료 중이라면서 자신의 탈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비싼 탈모약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공약을 지지한 건데요. 문제는 늘 그렇듯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죠. 당장 민주당이 이 공약을 공모받는 플랫폼엔 탈모 말고도 가한증, 난자 동결 시술, 노안 치료용 안약 등에도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이 또한 당사자들에겐 절실한 문제임에 분명합니다만 앞서 보셨듯 건강보험 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탈모 건보 적용에 몰고 온 이 같은 갑론을박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K-팝 시조새입니다. 지난해 말 남미 쿠바 제2의 도시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열린 한 합창대회입니다. 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현지 합창단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자, 지금 어라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발음이 조금 어설프긴 해도 불고기, 떡볶이, 오이지 이 갖가지 한식이 등장하는 이 노래 1938년에 나온 오빠는 풍각쟁이입니다. 당시 일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노래죠. 요즘 대중매체에서는 듣기가 어려웠는데 이 노래가 나온 지 80여 년이 지나 지구 반대편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이 K-팝 시조세라 해야 할까요? 그럼 원곡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빠는 심술쟁이야 오빠는 심술쟁이야 난 시려이 내 편지 난 몰래 보는 건 난 시려 현지에서는요, 오빠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네, 이런 제목으로 번역돼 소개가 됐는데요. 서지웅 작곡가가 편곡한 이 곡은 대회 편곡 부분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편곡에 맞춰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자,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 해외에서 나온 노래 중에 이렇게 오빠라는 말 수없이 등장하는 것도 이 노래. 네, 이후 오랜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K-팝 또 아이돌 문화의 영향으로 이 오빠라는 단어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이렇게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80년 전 한국 문화가 또 이렇게 남미의 먼 한 나라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리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화장실도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달리던 KTX가 갑자기 무언가와 부딪혔습니다. 열차 일부가 탈선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열차 운행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열차 외부도 무언가에 부딪힌 흔적이 남았고 아랫부분은 아예 찢겨져 나갔습니다. 멈춰선 열차를 자세히 보니 바퀴 하나가 선로 밖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을 막 지난 뒤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열차 한 량이 선로를 이탈한 겁니다. 터널을 지날 때 열차가 무언가와 부딪히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깜깜한데 좀 불꽃이 약간 이렇게 간헐적으로 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창문 막 깨지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으신 것 같은데 유리 팍팍 깨지면서 사람들 막 당황하시면서. 유리창 파편이 튀거나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승객들은 사고 후 1시간 40여 분 뒤 다른 열차로 갈아타고 목적지로 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KTX 상하행선 모두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역마다 이렇게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울에 급한 뭐 환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이미 이제 포기했고. 최소 30분 이상은 딜레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집에 애 보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코레일은 내일 새벽까지 사고 열차를 옮기고 선로를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긴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 영업하던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적발 장면입니다. 손님이 주방으로까지 숨었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잡고 보니 2년간 도망 다니던 보이스피싱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여성이 문을 열고 항의합니다. 밤 9시를 넘겨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입니다. 안에 들어가니 방마다 손님과 접객원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엔 먹다 남은 안주와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도망가려다 잡히기도 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본인이 있던 방으로. 주방으로 숨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식기세척기 아래 좁은 공간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술을 마시다 붙잡힌 겁니다. 경찰에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하지 못하고 또 몸살기가 있어도 PCR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이 업소는 손님들이 백신을 맞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지명 수배자를 비롯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까지 2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내일 개막합니다. 우주와 로봇, 특히 건강 관련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 있는 김영민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2년 만에 재개된 CES가 열리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해 한 단계 지난 미래 기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불붙인 우주전쟁은 올해 CES에서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우주항공기업은 발사대가 필요 없는 미니 우주선을 공개했습니다. 비행사 없이 자율주행 모드로 우주정거장을 택시처럼 오갈 수 있는데 25번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입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우주정거장의 기계 작동음만으로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는 도시락 모양의 센서를 내놨습니다. 로봇은 일상으로 더 파고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시장엔 사람을 대신해 접시를 집어주고 정리하는 주방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You are a good company and it's great to be here today. 총수가 로봇계를 몰고 나온 현대자동차는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 실제와 같은 공장을 만들어 로봇으로 원격 조종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엔 이렇게 메타버스에만 접속하면은 로봇으로 화성 탐사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커진 헬스케어 기술의 혁신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한 건강 플랫폼 기업은 노인들의 식사, 수면 시간 등을 체크해 평소와 다른 점이 생기면 가족에게 알려주는 효자 앱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스타트업은 시선과 뇌파로 치매를 미리 감지하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도시는 VR 환경 안에서 노인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는 거고요. 이 게임을 즐기는 동안 뇌에서 나오는 뇌파 센서와 시선 추적 센서를 활용해서 음주 측정기처럼 숨만 불어도 5초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진단 키트도 나왔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에 모인 사람들은 이번엔 어떤 혁신이 세상을 놀라게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